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선대위 해체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관건은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결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취재 소식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자택에서 두문불출하는 윤석열 후보가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아마 선대위를 해체한다는 발표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에 대한 강한 비토의 목소리를 냈고, 이에 대해서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의사도 밝혔는데, 잠시 후에 관련된 소식 가장 발빠르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키워드 오늘은 3개만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실까요? 결별. 동아일보 3면은 결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서 손 뗀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포함한 선대위 해산을 굳혔다. 결별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위원장 결국 함께하지 못하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태섭, 임태희 등등 김종일 총괄위원장과 함께 합류한 인원들도 윤석열 후보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 후보 주변에서 반응이 쿠데타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100만 원입니다. 한겨레 신문 5면이 싣고 있는 100만 원은 어떤 돈일까요? 이 돈. 이재명발 꽃샘 추경 급물살. 설 전에 25조 30조 목표.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 채워야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새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추가로 국민재난지원금을 재추진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제동입니다. 조선일보 1면이 쓰고 있는 제동, 함께 보시죠. 브레이크, 제동, 학원, 독서실. 신문 띄워주세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됐던 방역 패스에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신문을 읽어줘야 되는데 화면이 한 2박자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의 복심, 전용기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게 그리고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에서 안 나오고 있고, 선대위 개편안을 던진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과 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 비하인드 소식들 저희가 다 취재가 됐습니다. 김종인 아웃, 윤석열 홀로서기.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의 결별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는 여기까지다라며 선대위에서 손 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에서는 김종일 총괄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 해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윤 직접 통제, 김종인과 결별 수순, 자택 머물며 숙고 끝에 선대위 해산, 김종인 배제를 결심했다. 자, 요 내용이 전해지자 선대위를 실무형 조직으로 꾸려가겠다. 오늘 11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고 본인이 그립을 쥐겠다라는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새 선대본부장에 권영세 의원이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윤석열 후보 직할본부장에 원희룡 본부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은 물밑에서 조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게 개편이 맞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초유의 관건은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결별을 하냐 마냐입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 보도에서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다라는 보도를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내놓고 있는데, 저희 돌직구쇼가 조금 전에 취재한 결과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결별을 하겠다, 선대위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아 공보실장님 나오셨잖아요. 네. 어젯밤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격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김종일 총괄위원장이 선대위 개편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쿠데타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이준석 대표 등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쿠데타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반발과 잡음이 어젯밤에 술렁술렁했는데, 자, 일단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어제 저희가 그저께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의 그 연기 발언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사실은 후보가 주역이고 나머지는 다 후보를 조력해 주는 사람들인데, 지금 본 뜻이 어찌 됐건 간에 여하이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마치 그 후보 위에 상황 노릇을 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는 게 많았어요. 연기 발언,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내로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미 이 의견은 전달했다, 이런 식의 압박이 제가 볼 때는 후보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불편했을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볼 때도 좀 김종인 위원장이 좀 과하게 표현하신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이제 지난 6월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다음으로 한번 만들어 가려는 그런 첫걸음 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석 외에는 제가 사실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한 100통 이상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밖에 해드린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후보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권성동 의원부터 소위 윤핵관 오해를 받았던 중진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 대의를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다, 백의종군하겠다라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갑자기 많은 조간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어떤 감정의 고래 문제, 결국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화를 내고 격앙돼서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제까지 뭔가 선대위의 개편, 윤석열 후보의 달라지는 모습의 분위기에서 내분과 감정 싸움 양상으로 비춰지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60여일 남았잖아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지금 단합돼서 일치 단결해갖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 외에 나머지 조금만 잡으면 사실은 도움 안 되죠. 지금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우리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요.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 됐건 간에 조금이라도 잡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어젯밤 기자들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회의에서 선택이 되는 방향이 있으세요? 아직은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최종 결심을 안 한 모양이니까 이제 기다려 보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언제까지 좀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답답한 사람은 나보다는 우리 후보가 더 답답할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오늘 내일 사이에 하여튼 결말이 날 테니까 기다려 보시면 돼요. 계속 소통은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아는 것만큼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염려 마셔. 오늘 결론은 안 나올까요, 위원장님? 그건 몰라요. 그 후보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배제할 수도 있다는 후보의 그런 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자, 이 배제설에 발끈했던 김종일 선대위원장이 조금 전 저희들의 취재 결과 선대위에서 물러나겠다, 윤석열 후보와 결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저희가 뉴스 속보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지 무슨 교체냐. 그런 결정을 한다면 선거 치르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 저녁 선대위 정태근 금태섭 통 등과 식사 중 대한민국 국군이 없다라는 발언도 나왔고요. 오늘 아침 자진사퇴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는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박정환 실장님께 들었다면, 자, 그럼 김종인 선대위 총괄위원장은 이재민 기자, 윤석열 후보와 헤어지겠다라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배경은?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결별을 선언한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퇴진을 통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어젯밤에 임태희 총괄본부장 뭐 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통해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에게 그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뿐이 아니라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모든 위원장의 퇴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를 윤 후보가 먼저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여러 취재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밀려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별을 선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건 오히려 본인을 놔두고 아래를 슬림하는 거였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앞으로 선택할 거는 앞으로 이제 오는 11시 기자회견을 봐야겠지만 지금 선택한 거는 오히려 위를 다 슬림하는 거죠. 총괄, 상임, 공동선대장을 모두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방안을 선택했는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대위 개편 문제가 아닙니다. 선대위 개편이 지금 이슈긴 하지만 그 개편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무너져버린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택지는 오히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력을 흔들었던 그런 이제 인물들을 모두 퇴진시키는 것만이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다른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와 상의 없이 먼저 선대위 전면 개편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뭐 후보에게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수수방관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다 맞물려서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남은 한 2달간의 선거 운동은 선거 캠페인 자체를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 캠페인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갖기 때문에 저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결국은 뭐 수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대로는 안 된다. 특히 소위 윤핵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에서 선대위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라는 카드를 집어던지자 윤석열 후보가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뭔가 감정적인 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강한 불쾌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후보를 깔보면 아예 젖히고 후보를 허수아비로, 뭐 이런 반응들이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정권 행사한 김종인 위원장, 이제 와선 책임 없다는 듯 칼을 빼들었다. 윤 후보 측 인사, 이 대표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무슨 해결을 한 게 있느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 주변의 목소리들과 윤석열 후보 주변의 목소리들이 매우 상충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주변에서는 결국에는 부인 사과, 그다음에 당대표와의 갈등 이런 게 다 후보가 만들어낸 리스크고 뭐 윤핵관 비선 의혹까지 포함해서 후보가 선대위 개편을 주저하고 있자 그걸 해준 게 김종인 위원장인데 결국은 윤핵관 주변 사람들과 후보가 혼자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김종인 위원장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까지 쳐내야 된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사실은 애당초 처음부터 그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김병준, 김한길 이 체제에 대한 갈등 양상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와서 구테타라고 표현됐다시피 내 체제로 가고 다른 사람 체제는 다 빠져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 내용을 키웠다고 보여집니다. 조수진, 이준석 그 두 사람의 갈등 또한 그런 것에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종인 체제의 그 입장 시각하고 말하자면 윤석열 그 후보 체제의 시각이 상충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독선적 인식 자체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말하자면 윤석열 다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강한 대립이 오늘 이 파국을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김종인 체제가 물러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을 후보가 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 정권 교체와 윤석열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국민의힘이 빠진다고 보여집니다. 후보 단일화라는 아젠다와 안철수냐 윤석열이냐 싸움으로 완전히 가고 윤석열 대 반윤석열의 싸움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내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김용주 의원님의 예견인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박정환 실장님, 자 예를 들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준석 당대표와 후보와의 갈등을 결국 후보가 봉합하지 못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김종인 총괄위원장 없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앞서서 보니까 김병길, 김한길 위원장은 사퇴는 했지만 물밑에서 조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새로운 시스템 내에서 그럼 이준석 대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죠? 일단 그 당의 움직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 권성동 사무총장도 그리고 윤한홍 사무부총장도 모든 당직을 내려놨더라고요. 오늘 뭐 초선 중진들 모임들이 연속적으로 있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의 의원들이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언제까지 좀 갈지 좀 어떤 모양으로 또 귀결될지 좀 봐야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근원적으로는 후보가 해결해야 되는 리더십의 문제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그런 숙제가 물론 본인한테도 있었겠지만 뭐 챙겨보고 있는 옆에서 볼 때는 사실은 윤석 대표도 이 대선 국면에 있어서 후보를 좀 힘들게 하고 당이 지금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 저는 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의 의견들을 모아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 상황을 수습할 책임 역시 저는 후보에게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도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습에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포함해서 지금처럼 전 대선 가도에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을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대선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갈 거라면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게, 당원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게 옳은 처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이 조금 전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자세를 취해 주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제가 사퇴를 하고 또 조직이 슬림화되는데 소위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취지는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든지 간에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매진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준석 대표께서 중진 초재선 의원님들의 그런 우려, 걱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당대표로서의 자세를 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서 22시간 이상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꽤 복잡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여러 가지 트랙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측과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감정적 갈등, 배제, 사퇴, 결별 이런 얘기가 하나 트랙이고 지금 두 번째 트랙이 권성동, 즉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자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은 윤핵관으로도 한때 명명됐던 고분들이 직에서 사퇴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라라는 압박을 가하고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이 갈등. 지금 당내 상황이 크게 나누자면 한 이 두 가지 갈래로 좀 복잡하군요. 정리 좀 해주시죠. 근데 두 가지 갈래지만 사실 그건 하나의 갈래인 거죠. 예. 하나의 큰 틀 속에 있는 거죠. 어떤 틀이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선대위 개편 이슈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해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라든지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은 틀림없죠.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내 모든 내용 어떤 강한 카리스마로 당내의 많은 분란들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후보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도전이지만 이 도전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선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큰 승부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승부냐면 그게 결국은 모든 걸 다 던지고 평가를 받겠다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김종인 위원장의 결별도 마찬가지고 권성동 의원의 사태는 굉장히 그 사태의 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권 교체보다 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사람은 당에 없을 거다. 이건 무슨 얘기죠? 결국 자기를 던짐으로써 다른 사람 던져라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물론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향한 건데 이 대표가 어제 중진 의원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사실 대표 책임론이 부각됐죠. 대표에게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 이런 거죠. 다 사퇴했느냐라는 이제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기자들 질문에 권성동 사무총장은 사퇴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권 총장이 자기 자리를 던집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누구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가지 트랙이 아니라 결국은 한 번에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강한 의지가 지금 반영돼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핵관으로 지목됐던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도 물러나라라는 걸 시사했는데 어젯밤에 한 매체에 포착됐잖아요. 사퇴하겠다는 권성동 의원이 밤 늦은 시각에 윤석열 후보의 자택으로 찾아가는 모습이 보도돼서 논란이 일고 있기론 결국엔 소위 윤핵관으로 지목된 분들이 당직을 내려놓는 듯 하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결국은 비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현재 불거졌는데 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 장면은 그렇게 썩 좋은 장면은 아니죠. 사실은
만약에 정말 지금의 어떤 승부수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윤석열 후보가 혼자 고심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 어제 권성동 의원도 찾아갔고 뭐 확인된 건 아니고 장재로 의원도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사실 당내에서 막 있더라고요. 당에서는 예. 같이 이제 결국은 윤핵관들이 모여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후보는 선거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행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고 그것은 이제 선거에서 투표로 나타날 텐데 거기에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 이제 윤핵관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것이 사실은 실제 직위를 맡지 않으면서 비선으로 역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사무총장을 후보가 불러서 당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뭐 큰 문제는 아닐 텐데 결국은 이제 만약에 다 물러난다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비선 실세로서 역할하지 않고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슬림화된 선대 본부를 통해서만 어떤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야만 이제 그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두 가지 의견들이 상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즉 소위 이제 이 윤핵관이란 분들 본인들은 윤핵관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이 선대위 개편안 선언에 대해서 쿠데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측은 끝까지 윤핵관들이 후보의 귀를 막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에 후보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가장 큰 의구심은 이준석 대표가 과연 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이냐. 점잖게 표현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계륵과 같은 존재고 쿠데타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누구 말로 전권을 받은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하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항상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자, 박정은 실장님, 네. 이게 투트랙이지만 한 가지 움직임이다. 이재명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쿠데타다라고 몰아냈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계륵이다라고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주변에서는 끝끝내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의 귓속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갈등은 후보가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인데 앞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이 갈등인데 자, 이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오롯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해서 그 힘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선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외에는 모두 다 조연이 돼야 되는데 주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많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제가 그저께 상황, 어제 아침 상황,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선대위 해체 내지는 육본부장 사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날 후보에게 건의가 됐던 건이었고 후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심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건이에요. 근데 어제 뭐 이런저런 상황을 그저께 쭉 지나가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의 의사는 전혀 중요치 않고 내가 하면 다 하는 거다. 그다음에 좀 전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봤습니다만 총괄선대위원장이 다 하면 다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후보의 리더십을 그다음에 후보의 존재감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후보가 오롯이 혼자의 결심으로 혼자의 판단으로 지금 다시 선대위 조직을 슬림화해서 본인이 뚫고 나가고자 하는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실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귀결될지를 판가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게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하늘 외에는 아무도 좀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망망대해에 뭐 이력편지 배가 하나 떴습니다마는 이 배가 오롯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뭐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리고 당을 지키고자 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동아일보 사설과 조선일보 사설의 포인트가 좀 달랐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화낼 사람이 후보냐. 좀 사설의 취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저는 뭐 양쪽이 다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선대위에 한 달 정도 몸을 담고 일을 하면서 보면 그게 어떤 문제건 간에 귀결되는 거는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가 져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후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최소 그 안에서는 후보의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좀 덮어주고 아니면 대신 누군가 해결해주고 하면서 후보를 돋보이게 해서 이 대선전을 이끌어야 되는데 모두 다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기왕에 결심을 했어요. 혼자 홀로서기 하기로. 그럼 그 홀로서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이나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꼭 옳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도 주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그 판단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잠시 후에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선대위 해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캠프와 같은 굉장히 슬림한 체제의 후보 직할 선대위 방안이 유력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가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전에 사퇴를 시사했으니 윤석열 후보와 주변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은 공식화된 셈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후보가 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어제 중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의 궤적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까지 중진들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의 제일 임무는 정권 교체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당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우리 후보 중심으로 우리 당 앞에서 해야 되고 후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원총회 결론을 재확인했다.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최근의 어떤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데 중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수습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 8인 정도는 대표께서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진들은 굉장히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같은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30대 정치인이고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이 중진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궤적, 그리고 해당 행위 백의종군, 즉 사퇴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청년 정치인의 이전에 그 하나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그 궤적을 논하는 자리 같은데요. 그렇군요. 사실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으로 뛰쳐나가서 울산에서 만났을 때에는 그래도 2030의 바램들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에 또 뛰쳐나갔을 때는 서로 많은 국민들이 긴가민가 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긴가민가가 있어서 그래도 이준석 대표한테 지지했던 것을 철회하지는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봐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저렇게 당대표가 1야당의 후보를 사실 본인이 패싱당했다고 얘기하지만 본인도 패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도 너무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윤기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정진석 의원, 김경진,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이 대표도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진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첫 반응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표 사퇴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권성동 총장이 아까 필요에 따라서 사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누가? 권성동 총장이. 본인은 필요에 따라서. 뭐야? 그건 입장 표명도 아니고 뭐예요? 그건? 중진 모임에서 공식 책임론이 좀 나오면서 갈등이 좀 있는데 결론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제기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한테 와서 직접 제기해라. 그 이외에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격양된 반응을 하였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입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회의의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대적이 정상적이라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자, 중진들의 사퇴 압박에도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입을 조심하라 라는 경고까지 한 셈입니다. 이 갈등, 김형주 의원님. 네. 이 대표는 사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진들, 초선들의 사퇴 거론에 대해서도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내 발로 안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이고 우선은 당의 뭐 공보특보니 이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당 대표를 문제 삼는 것부터가 윤석열 후보가 자제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윤핵관 논의가 있었을 때 윤핵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윤핵관이 없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 있다면 내가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로 대표를 달래면서 이 과정 관리를 해왔어야 된다는데 그냥 민주주의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있어서는 이제는 당헌 당규상 당대표의 탄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잠시만요.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당대표의 탄핵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는 나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해 오면 내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스탠스는 당헌 당규상 나를 함부로 몰아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총만 가지고도 될 수 없다면 전당원 투표를 하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든 어쨌든 그 후보가 정확하게 리더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다 탄핵해야 된다고 말하니만큼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합법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대표도 탄핵할 수 있습니까? 탄핵할 수 있어야죠. 모든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왜 당대표를 탄핵 못합니까? 그러면 나는 당헌 당규를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자체의 당헌 당규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당대표의 탄핵이라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뭐 징계위원회 해부를 하든 어쨌든 전 당헌 투표를 하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만이 그다음에 비로소 윤석열의 단독적인 리더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당직을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중진들이 권성동 의원, 특히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당직을 던지면서 이준석 대표 사퇴에 압박했지만 이 대표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김용주 의원님은 탄핵으로 검토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자,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쳐내고 측근들을 움직여서 당대표를 탄핵하는 국면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근데 이제 선택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택의 상황에 몰려 있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 결의 그리고 지금 초선, 중진, 재선 의원들이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당대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글쎄요, 다시 이제 화합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백의종군을 하겠다 선언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당원을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자동적으로 당 대표도 물러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그렇게 당원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면 책임 당원의 20%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환이 되는 겁니다. 1. 그 책임 당원의 20%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해야 되면 된다. 당원 투표에 붙입니다. 당원 투표 붙이는데 3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수에 찬성하면 당대표가 소환 조치됩니다. 다시 탄핵이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거기까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버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만약에 당의 어떤 의견들이 중지가 이렇게 모아지면 본인이 결단할 것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홀로서기를 이미 선택한 거죠. 그렇게 승부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물러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쪽은 큰 상처를 입게 될 텐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상처를 입으면 그건 정권 교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기자 얘기가 정확한데 전용기 의원님, 이 대표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굉장히 확고해 보여요. 사실 뭐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당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당에서 의총이라든지 뭐 하는 결기가 모아지고 많은 방송에서 그 특보들께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한테 공식적으로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검토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은 나중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우리는 정책 검증으로 가서 60일밖에 안 남은 대선에 국민들께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를 이야기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용으로 인해서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의 내홍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건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좀 개탄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국민들 보기에도 불편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는 권력 싸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패싱 당했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패싱을 한번 당했던 것이고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를 지속적으로 패싱했던 부분에 대해서 화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윤핵관 나오고 뭐 이핵관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당에서 그리고 이 후보와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권력 투쟁이 그 연장선으로 이렇게 국민들께 불편한 감정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책 검증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그 21대 대통령 선거를 아주 그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하나의 결인데 전용기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재명 기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갈등의 끝으로 치닫는 파국의 길이다. 뒤집어 말하면 파국의 길이 아니면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려운 상황. 자, 그런데 또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박정현 실장님. 요즘 오늘 가장 어려운 질문들만 받으시는데 김종인 사람이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이별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정치력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일 사이에서. 정치도 마찬가지 일진데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 모습이 좋지 않아요. 쿠데타다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서로를 향해서 아픈 말들을 내뱉는 좋지 않은 이별 모습을 지금 오늘 아침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의 이별의 모양새도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파국 아니면 혼자 물러나는 건데 안 물러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홀로서기라고 하지만 리더십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꼭 이렇게 결별을 해야만 합니까?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본 상황으로 보면은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지금 후보로서 치르고 있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굉장히 당이 내홍을 많이 겪어왔는데 특별히 이 대표에 대해서 크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많이 사실은 주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김정인 위원장 관련해서도 사실은 선대위를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지휘해 오셨는데 요 며칠 김정인 위원장이 이런저런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후보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한 건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김정인 위원장이 같이 육본부장과 같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어서 사의를 표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오해상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별의 과정이 너무 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에는 다소 좀 주어졌던 상대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후보로서 가야 될 길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리더십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는 오롯이 저는 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잣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탄핵되어야 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아니요. 지금도 저는 후보는 일부 초재선 의원들, 중진들은 이준석 대표의 뭐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도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 부분이 있다. 방식이 문제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자라는 게 저는 후보의 본 마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준석 대표 얘기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제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 아마 책이 나올 겁니다. 아니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제가 무슨 뭐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고요.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발언인데 이재명 기자가 전망했던 방향 굉장히 파국으로 가지 않고 이 대표 본인이 결단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말을 들어먹든지 자기들이 뭐라고 나는 절대 사퇴를 하지 않는다 하는 강한 발언들을 이준석 당대표가 방송에 쏟아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얘기 듣고 김영주 의원님께 한번 또 추가로 여쭐게요. 이재명 기자,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서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쿠데타 이런 이제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서 전권을 갖고 있는 총괄선대위원장이 쿠데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당 대표가 정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선 후보가 전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권을 도대체 총괄선대위원장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부여받은 거죠? 그런 전권이 존재합니까? 정당에 그런 정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당 대표가 당 해산할 수 있습니까? 뭐 대선 후보가 뭐 마음대로 뭐 당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제약을 받습니다. 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당 대표에게 전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던 가장 주범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립된 이후에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는 게 그런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당대표가 전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의아한 거죠. 당에 수많은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본인이 주장할 건 주장하지만 또 수용할 건 수용하는 게 정당인인 거죠. 아니,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 주장하는 데도 동의하는 게 많습니다. 윤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젊은 당대표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주장까지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좀 약간 의아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 지금 후루룩 지나가서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당직은 내가 임명하는 거다. 당대표가 나가서 말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제약을 거냐. 조금 전에 이런 발언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 아마 책이 나올 겁니다. 아니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제가 무슨 뭐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고요. 당대표의 거치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들어보니 맞군요. 김용주 의원님, 결국은 나는 물러나지 않을 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다라는 의견이었고 권성동 사무총장 물러나면 그 자리는 내가 딴 사람으로 임명하겠다. 난 안 물러난다. 지금 이 발언 맞죠?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럼 다음 그 사무총장을 누가 임명하느냐의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직은 내가 임명한다 이랬어요, 방금. 예.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왜 그러면 권성동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까? 그 전제는.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후보에게 여전히 권한을 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또 하나의 논쟁을 가질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거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당대표 인정하고 실제로 홍보본부장 역할만 충실히 하라라고 받아들이는 수. 그리고 소위 윤핵관이나 캠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게 입단속하겠다라고 협정을 맺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길을 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갈게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합법적 길로 탄핵의 길을 천명해서 두벅두벅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예.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탄핵당해서 가는 것보다는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게 낫겠다고 느낌이 올 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 딱 두 가지예요.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 전혀 물러서지 않을 것을 보이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그러면 김종인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둘 다 물리치는 게 부담스럽다면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또 하나의 계속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준석 탄핵을 또 한 번 거론하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또 오면 시간이 이제는 더 국민의힘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죠. 김영주 의원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 두 가지의 방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합니까? 김영주 의원님 생각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방금 우리 박정환 대변인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두 가지 다를 쳐내는 게 위험스럽다고 하면 대표를 바로 만나야죠. 만나서 대표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럼 사무총장 대표가 임명해라. 홍보본부장 해라. 나머지는 내게 다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독거리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탄핵의 길이다. 잠시 후에 지금 계속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제목 공개합니다. 이낙연 광주동행 1인당 100만 원 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와 경쟁하는 다른 당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수습돼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고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 경쟁에 또 미래를 향한 경쟁에 빨리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앞서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수습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멘트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청와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발하면서 무산이 됐었는데 다시 꺼내든 겁니다.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와 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도 못 미친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안타깝게도 야권이 혹시 여당한테 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지금 설 전에 지급하겠다라는 겁니까? 설 전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이보다 먼저인 것이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하는 재난지원금은 뭐 OECD 국가뿐만 아니고 많은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손실 보상과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청와대 반응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선긋기 반응이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받아준다고 하면 뭐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이 짜고 막 이렇게 돈을 푼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경제부양책입니다. 아무리 소상공인들한테 그 재난지원금이 넘어서 이제 뭐 손실 보상을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는 가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그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시중에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돌파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탈모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모 공약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떤 탈모 공약이냐면 민주당 선대위가 청년 선대위군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내용을 밝혔어요. 탈모 치료 약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 치료제나 뭐 치료 비용이 확 줄어들죠. 개인 부담이.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건가요? 맞습니다. 소확행 공약으로 빨리빨리 발표하자.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 공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탈모 커뮤니티에 이재명 후보 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 링컨이 오더라도 이재명을 찍겠다. 청와대에 이재명을 심는다. 이분들은 이제 뽑는다는 말을 싫어하고 심는다는 표현을 좋아하군요. 탈모 커뮤니티다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아니, 이 영상 급하게 만든 거예요? 네, 어저께 이제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심는다 이재명. 네, 심는다 이재명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느냐. 약간 가발 광고 같았어요 방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흔쾌히 정말 5분 만에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한 영상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모 공약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 탈모 공약은 그 탈모가 지금까지는 사실 전 국민이 아파하는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탈모인이 뭐 몇십만이다 몇백만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였는데요. 이것이 진짜 이 걱정을 가지고 35세 청년이 탈모도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의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의 개관식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공감하고 이런 거 있으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으로 빨리빨리 검토하고 발표를 하자라고 화답을 해준 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여론이 되게 좋았던 것인데요. 지금 캠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만간에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탈모 치료제, 경구용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심는 거, 이제 이 모근을 심는 그 수술 비용을 건강보험 처리 일부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될지를 지금 굉장히 검토하고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있는 겁니다. 검토 중이다. 왜냐하면 경구용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는 부분도 충분히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검토가 가능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실제로 탈모인들 사이에서 이 공약 반응이 뜨겁습니까? 어제 엄청나게 호응이 그래요? 있었죠. 어제 탈모인들 커뮤니티에서 이게 이제 올라오고 저도 사실은 이제
다른 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런 걸 한다면서 저 영상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박정아 공보단장 보니까 실장이 보니까 굉장히 불언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진짜 선거 캠페인의 정성을 보였다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듭니다.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후장대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렇게 현안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역량을 보이는 건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탈모인들을 위해서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탈모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니까 바로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그걸 피드백 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제 선거운동으로서 정석을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나를 위해 이재명입니다. 이것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탈모인들을 위해 이재명 이런 식으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결국은 유권자 개개인의 문제로 슬로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굉장히 좋은 사례다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칭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추경 얘기를 잠깐 좀 저는 하고 싶은데 네, 하시죠. 전용기 의원께서 이제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600조 원의 예산안을 지난달에 통과시켰습니다. 600조 예산이 이달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달 집행되자마자 다시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도저히 정부 예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달 전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전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는 여권에게 어떻게 5년을 또 맡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에 추경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잘못 짰다라고 반성을 하고 추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600조 예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집행 막 시작했는데 다시 30조 예산을 더 추경을 하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볼 때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정말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문제는 만약 한다면 저는 우리 여권의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탈모를 걱정해야 할 나이가 왔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럼 주변에 이제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좀 뜨거울 수 있겠군요.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어제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만났던 장면이 있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가 머리 얘기를 했다고 해서 탈모인들 사이에서 이 영상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염색을 하시니까 어제 밤에 했습니다. 훨씬 젊어 보이고 저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염색을 하고 나니까 또 염색하셨어요? 저는 뭐 조금씩 계속 해왔어요. 머리가 좀 힘이시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뭔가 교정을 하시는 건 느낌이죠. 아니 그냥 염색 시작한 지 이제 뭐 7, 8년 된 것 같아요. 기수로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낙연, 정세균 두 명의 총리들도 등판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희망 저금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사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원래 경쟁 후보가 이렇게 후원회장 맡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정세균계의 마지막 꼬마 계보원 아니겠습니까?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맡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속적으로 최근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는데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어젠다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미래 담론을 가지고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쇼고 결국은 저를 제거하고 싶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가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감에 따라 목소리도 커지는 걸 텐데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뜻.
윤석열 후보의 오늘 홀로서기 이후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그 주역은 나다라고 조금 전에 선언하는 듯한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 후보 단일화의 경우에는 그 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낮고 야권의 경쟁력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여권 후보가 그걸 뒤집는 극적인 현상을 통해서 당선됐던 예컨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형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40%대를 지지하고 있었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안철수 후보는 7%, 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느덧 10%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왔단 말이죠. 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재 이 파국이 지금 20대 후반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20대 초반, 10대 후반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굉장히 그 국민의힘 자체 내부로서는 이 판을 통해서 실제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가열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 교체냐 윤석열의 당선이냐가 과거에는 일치해 있었는데 이제는 구분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의 일부분은 안철수를 통한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 여론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서 이것이 당내의 분열로 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이고, 후보 교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노무현이 지지율이 낮았고 말하자면 정몽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 극적인 부분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철수가 낮고 말하자면 윤석열이 높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훨씬 극적 효과가 클 것이다. 정권 효과의 가능성이 안철수 때문에 더 높아진다고 보는 판단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자기의 지지율을 지켜내면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형국에 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했지만 조금 전에 나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다라는 발언은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박정환 실장님, 네. 안철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만약에 불가피해지는 형국이 온다면 그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뭐 상상할 수는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어제 우리 배종찬 소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본인의 무언가의 비전을 통해서 10% 벽을 넘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주변을 둘러싼 이 내용 때문에 흘러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11시 발표하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개편 해체 문제, 이 홀로서기의 돌파구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스며드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런 문제도 다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상정 후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 비호감 선거가 되어가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니 양당 후보들이 협치, 연정, 통합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슈퍼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심상정은 다른 대선 후보들께 제안합니다. 이제 슈퍼 대통령제를 끝내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겠다는 정치 대전환의 공동선언을 합시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핫삼 소식의 실루엣의 정체는 유동규, 김용.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용 통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인 정진상 당 선대위 부실장 그리고 김용 당 선대위 조직본부장 모두 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측근들, 이 후보의 최측근들과 각각 8차례, 6차례 압수수색 전에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영상 통화를 주로 했고,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은 자타공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후보의 자타공인 최측근들과 이렇게 수차례 통화를 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때 지난해 10월이었는데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라면서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경기도청 기자간담회 유동규 전 본부장 측근설에 대해 측근이라면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인정한 이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는 정진상, 김용과 유동규는 왜 압수수색 직전 그 절체절명 본인의 위기 순간에 그 측근들과 통화를 한 걸까요? 정진상 씨와 통화한 것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정진상뿐만 아니라 김용 이 또 다른 측근과 통화를 수차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김용 지금 이제 부실장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또 거짓말 논란에까지 휩싸이게 됐습니다. 물론 뭐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분들이 원래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이고 친하기 때문에 뭐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정말 떳떳하게 그냥 일적으로 내지는 친분 관계에 의해서 통화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적극적으로 거짓을 얘기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거짓말로 분류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일반 음성 통화가 아니라 영상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영상 통화를 다 큰 남자들끼리 주로 잘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왜 했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녹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 통화의 경우 영상 통화를 선택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뭔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세 사람 사이에도 뭔가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김용, 정진상 이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이걸 왜 유출했냐라는 식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수사기관에서 유출한 거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비판받을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 얘기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인들에게 확인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선대위 본부장하고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씨 압수수색 당한 날까지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본인들이 입장을 냈다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들에게 확인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용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용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 지난해 10월 말 유동규가 압수수색 받기 전에 통화를 했냐라고 하자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 부인이 거짓말로 드러났죠. 압수수색 전 6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의혹 사실 확인 후에 당사자와의 통화는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어제 말을 바꿉니다. 통화를 안 했다라고 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 없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내가 전화했다. 지극히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나옵니다.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라며 오히려 검찰에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김용 본부장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유동규와 수상한 통화 정진상, 김용 뭘 믿고 되레 큰 소리인가?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확실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데 전인규 의원님 일단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이 김용 씨는 왜 거짓말을 하고서 지금은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당시에는 yes or no라는 이제 이분법적인 단어에서 뭐 아니다라고 했지만 뒤에 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를 만들기가 싫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괜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었다면 사실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았죠.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동규 본부장한테 통화를 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들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유동규 본부장한테 김용 부본부장이 우리가 뭐 관련 없다 얘기하라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야당의 주장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을 좀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더 검찰에서 더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수사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왜 검찰에서 선거 개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마타도어식의 의혹 부풀리기가 아니고 빠른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분명히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나는 모르니 본인들에게 확인을 하라. 그러면은 이 김용 본부장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하는데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 차원에서 이미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명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런 거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혹시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전면에 나서서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시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잘 나타나시지 않거나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해명을 시키고 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본인 입으로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대장동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졌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통화가 논란인 이유는 전용기 의원님, 유동규에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검찰 수사대로 하면 유동규가 몸통이에요. 유동규가 이 대장동 화천대유 비리의 몸통이로 지목이 됐는데 이 과연 유동규가 끝이냐, 유동규와 이재명 시장 간에 교감은 없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가 압수수색 받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과 다 통화를 했다. 이게 수상하지 않냐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당시에 사실 그 공사와 시청의 관계는 이미 끝난 단계였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측근들이라고 하지만 그 측근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은 사실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왜 전화를 안 했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yes or no의 이분법적인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괜한 오해를 만들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본인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 본인의 치부라고 해서 절대 숨지 않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대위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저희 채널A에서 뉴스A 라이브에서 잠시 후 11시부터 생중계해드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 굉장히 움직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정확한 이야기 취재해서 내일 이 시간에 비하인드 스토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때문에 다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가장 뜨거운 소식 들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